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어제 전국의 공원과 박물관 등은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네, 모처럼 모인 가족과 함께 공룡 엑스포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즐겼고 전통 놀이를 하며 한껏 추석 분위기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 공룡들이 거리 행진을 시작하자 금세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귀엽게 디자인한 공룡 캐릭터와 손을 맞춰본 아이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경남 고성에서 열린 공룡 엑스포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공룡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발굴 현장도 체험해봅니다. 저희 아이들도 공룡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공룡을 되게 많이 사줬는데 여기 정말 실물 같은 공룡들이 있어서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오늘만큼은 진짜 화가가 된 것처럼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리는 손길이 사뭇 진지합니다. 엄마와 함께 발을 굴러 피아노 소리를 내보니 음악가가 된 기분입니다. 너무나 이제 둥이들한테도 재밌고 즐거운 공간인 것 같고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저희는 되게 뿌듯하게 이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추석 분위기도 한껏 내봅니다. 아직은 조금 낯선 전통놀이지만 힘껏 윷을 던져보니 웃음꽃이 절로 피어납니다. 활도 쏘고 윷놀이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또 오고 싶고 즐거웠어요. 소중한 가족과 함께 황금 연휴를 한껏 즐긴 시민들. 표정은 훌쩍 다가온 가을만큼 풍성하고 보름달처럼 밝았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추석 연휴 넷째 날인 오늘도 규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규경길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심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에서 차량 482만 대가 이동할 예정이며 교통량은 평소 일요일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로공사는 또 규경 방향 정체는 오전 10시에서 11시쯤부터 시작돼 오후 5시에서 6시쯤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규경 정체는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귀경 귀성차들이 바삐어가는 고속도로 부근 도로에서 논두렁에 빠져 뒤집힐 뻔한 차량을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끌어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연휴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 도로 옆 샛노랗게 물든 논에 추락한 데 기울어진 흰색 승용차 한 대를 성인 남성 4명이 붙잡고 있습니다. 농로에 들어가려던 차량이 방향을 세게 틀면서 논두렁에 빠져 전복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물론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도 달려와 차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을 구했습니다. 넘어가는 거요. 낭떠러지로 차를 얼른 세워놓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고는 차를 운전자 이제 구하고 일가족 거기 4사람 싹 다 문으로 빼냈죠.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선 육지에 올라와 있던 7톤급 어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매섭게 나오는 까만 연기가 항구 주변을 뒤덮었는데 어선이 모두 타 7,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리 작업을 하던 어선 뒷부분에서 펑 소리가 나며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부산 범일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선 몸무게 100kg이 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마을버스 승객이 신고한 뒤 멧돼지는 인근 주택계단에 갇힌 상태로 발견됐고 엽사가 출동해 사살하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선 14층짜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에어컨 줄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7층 높이에 있던 남성은 얼굴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어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자신이 왜 에어컨 줄에 매달려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오늘 홍콩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4연패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선수들도 4연패 달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표팀의 중심 타자 강백호가 배팅 케이지에서 연신 호쾌한 장타를 때립니다. 웃음기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 목표는 단연 아시안게임 4연패 달성입니다. 그래도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원팀이 돼서 같이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담감은 사라질 테고. 저희는 목표는 모든 팀원이 생각하듯이 금메달입니다. 네, 다른 건 생각도 하기 싫고요. 무조건 금메달 해서 지금도 팀 분위기도 엄청 좋고 다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2차전인 타이완과의 경기가 중요합니다. 1차전 홍콩, 2차전 타이완전 승리로 조별리그 1위를 차지하면 큰 어려움 없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지만 만일 진다면 1패를 안고 슈퍼라운드에 나서야 해 우승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승 전선의 최대 걸림돌인 타이완도 우리 대표팀을 경계하며 한국 취재진 접근을 막았습니다.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꾀한 이번 대표팀은 만 24살 이하 또는 프로 3년차 이하 유망주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런 만큼 경기 장소인 샤오싱구장의 생소한 마운드와 잔디 적응이 급선무입니다. 2010년 광저우부터 이번 항저우까지 4연패를 노리는 류중일 감독은 내야 수비가 까다롭고 마운드 높이도 다르지만 최고의 플레이를 다짐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원유가 인상에 따라 오늘부터 우유 출고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1리터 우유 소비자 가격은 3,000원을 넘게 됐는데 우유업체는 원가 부담을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에 우유 판매됩니다.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주요 유업체의 제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일제히 출고가를 올렸습니다. 서울우유는 출고가 기준 1리터 제품 가격을 3% 수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900ml 제품을 판매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각각 출고가를 약 4.6%, 4에서 6% 정도 올립니다. 유통경로와 제조사별로 인상 시기는 조금씩 다른데 11월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모두 우유값이 오릅니다. 실제 소비자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우유 1리터 가격은 150원 인상입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우유 900ml 가격은 100원 안팎 더 비싸집니다. 우유가 늘 가정에서 먹는 식품인데 가격이 오른다니까 가정 경제에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유업체들은 낙농가에서 구매하는 원유 가격이 이번 달부터 리터당 88원 오른 점이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설탕 가격과 포장재, 가공비, 물류비가 다 올라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유업체 5곳은 소비자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소비자들도 대체 상품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형 PB 상품이나 또 수입 멸균 우유, 또 귀리우유 같은 이런 대체 우유를 다양하게 대체들을 탐색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지로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유 관련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빵집이나 카페 가격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 하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당장 셧다운 위기는 일단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시점에서 9시간여를 남기고 가결한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45일간 미뤄지게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수회담이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정기국회 주도권과도 무관치 않아 당분간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당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영수회담 논쟁은 이튿날 한층 더 가열됐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당과 품격 지키라는 야당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국민들은 명분 없는 영수회담 제안이 방탄 시즌2를 예고하는
신호탄은 아닌지 의심에 둔 조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좀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과하고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화 자체를 이렇게 비틀어서 품격 없는 언어로 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휴 이후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가 다시 영수회담을 꺼내든 배경을 두고는 갖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구속영장 기각 직후 언급했던 정치 복원의 연장선이란 분석과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민생 키워드로 명절 밥상 민심과 정기국회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체포한 가결 과정에서 불거진 극심한 당 내홍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구속영장 기각 뒤 달라진 위상을 드러내는 등 여러모로 이번 영수회담 제안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장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김기현 대표부터 만나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킨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셉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법안으로, 법률로서 뭔가의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지 왜 대통령을 만납니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안 심사 등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 만나서 대화하자는 명분과 달리 영수회담 문제가 실제론 여야 대치정국 심화에 일조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에 재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자신의 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을 애교로 봐달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혈세 낭비를 눈감아달라는 폐륜적 망언이라며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지난 1년 구정활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감쌌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청장 공식 선거운동 첫날 김태호 후보 출정식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거듭 사과해 왔다며 선거 비용 40억 원은 미래를 위한 수수료로 애교로 봐달라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무개념 밉상 발언이라며 폐륜적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지역 일꾼을 한 번 더 뽑기 위한 혈세 낭비에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자신 잘못을 눈감아 달라는 것이냐며 석고대죄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될 선거 막 나가기로 작정했습니까? 지자체장이 지자체 살림을 잘 꾸려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생생낼 치적이 아니라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억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화된 김명수 사법부의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정치적 판결 때문에 치러지는 것으로 강서구 예산 낭비를 살펴 1,000억 원을 아낀 김 후보의 지난 1년 구정을 칭찬은 못할 망정 비아냥거려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김 후보가 사면 복권 이후 전례 없이 즉각 재출마한 데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김 후보 발언을 두고도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진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7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꼼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셈법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입니다. 승자 독식과 사표를 막겠다며 지난 총선 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른바 위성정당 꼼수의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 선거제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여야는 마라톤 논의 끝에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큰 틀에 윤곽이 잡힌 건 선거구당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지역구와 별개로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수도권, 중부, 남부 세 권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 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직접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또 몇 명이나 뽑을지 등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점입니다. 여당의 시선은 21대 총선 이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만 비례의석을 정하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나아가 김기현 대표 등 당 일각에선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감축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괴리를 좁히려면 지역구 의원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출 방식 역시 현행 준연동형 유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쉽지 않은 소수 정당은 당장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방식을 병립형으로 돌리는 건 퇴행이라며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을 지켜만 보고 있진 않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개임의 규칙을 정하는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 1년 전으로 규정된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여야 입장을 떠나 하나같이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 선거제 타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6일간의 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택배 받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택배사들이 추석 휴무를 주기도 하지만 그림의 떡인 택배 기사들도 있습니다. 사측은 이들에게 언제든 쉬라고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일감을 빼앗길 수 있다면서 회사 차원의 휴일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택배 기사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쉴 새 없이 뛰어오릅니다. 택배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보내고 신선식품 보관 가방까지 회수하려면 걷거나 쉴 수 없습니다. 쿠팡은 추석 연휴 물류센터를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배송도 계속합니다. 쿠팡 택배 기사들은 추석 엿새 동안 쉬는 다른 국내 택배사들과 달리 자신들은 연휴 내내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늘 과로의 위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공휴일이나 연휴 때 쉬는 다른 택배사보다는 이제 저희 기사님들이 이런 노동 환경에 더 많이 이렇게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희가 정해져 있는 휴일이 없다 보니까. 쿠팡 측은 택배 기사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사업자 신분인 택배 기사는 원하면 언제든 쉬어도 된다며 추가 수당이 있는 연휴 근무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쉬면 일주일 동안 할당된 물량을 채울 수 없고 돌아오면 하던 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 쉴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명절만이라도 회사가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쉬게 되면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수익률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쓱닷컴과 마켓컬리 등 다른 유통업체도 추석 당일에는 쉬지만 나머지 연휴에는 쿠팡처럼 정상 운영됩니다.
사측은 신선식품을 다루는 서비스 특성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택배기사는 일을 시작하고부터 명절에 가족을 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휴무가 없다 보니까 자기 생활도 안 되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휴무라도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하루 1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 물류센터 가동을 중단한 택배사와 달리 일을 놓을 수 없는 업체 기사들은 명절에 쉬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앞서 YTN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로 위장해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마약의 양이 최근 2년 사이 6배 넘게 급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이를 걸러낼 통관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인천항으로 들어온 국제 특송 화물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엑스레이 검사대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택배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은 따로 분류해 직원들이 일일이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갈수록 밀반입 물품의 종류가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위조 명품에 그치지 않고 총기류는 물론 마약까지 통관 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천항만 보더라도 하루 검사하는 화물은 평균 6, 7만 개인데 담당 인력은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직원 1명이 1,200개에서 1,400개에 달하는 물건을 매일 검사하는 셈입니다. 처리 물량은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중국발 해외 직구 물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인력보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과 부산항, 평택항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화물을 검사하는 모든 기관의 올해 담당 인력은 지난해보다 4.7%가량 감소했습니다. 장비 운영과 인건비 등 63억 원이던 올해 관련 예산은 내년엔 14% 넘게 깎였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이 자칫 마약류 등 위해를 끼치는 물품을 거르는 1차 그물망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약과 같은 유해 요소 유입을 막고 해외 직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투입해서 통관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감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여행자를 통해 밀수된 마약량이 작년보다 7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된 마약 중량은 94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6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량인 36kg보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후 국경 간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급증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이 늘고 있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최근 강원 지역 한 대학은 내년 신입생 모집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취재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캠퍼스. 학생들이 사라졌습니다. 강의실도 마찬가지. 책상도 의자도 그대로인데 학생은 없습니다. 지난 1995년 문을 연 강원 관광대학교. 카지노학과와 실용음악과, 호텔 관광과 등 한때 1,000명 넘는 학생이 있었지만 이젠 입학 정원 90여 명을 채우기도 버겁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 2020년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폐과했습니다. 문 닫은 학과가 있던 건물입니다. 재학생이 없으니 이 5층짜리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도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급기야 내년 신입생 모집도 포기한 상황. 대학은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이 대학에서 졸업하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아까도 폐교해서 아예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 사태를 계속 예견하듯이 교수님들도 그럴 것 같다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많이 떠나시는 분들 많아서 솔직히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대학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산 아래 자리한 웅장한 건물. 외부의 출입을 막기 위한 가림막은 누군가 훼손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엉망이 된 강의실. 캠퍼스는 모범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은 지 벌써 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캠퍼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건물은 이렇게 폐허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총장이 400억 원에 달하는 교비를 빼돌렸고 체불임금이 300억 원이 넘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문 닫은 한중대학교. 대학을 기반으로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도 떠나면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학교 폐교된 대로 많이 상가들도 없어지고 원룸도 없어지고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모든 게 마비된 상태죠.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19곳, 모두 비수도권 대학들입니다. 대학 폐교는 상권 몰락에 이어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학령 인구 급감 속 지방대학을 살린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새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법이 사회인식 변화에 맞춰 옛 정조관념에 명확한 선을 그은 건데요. 지난 40년간의 판결 과정을 송지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53년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최초 형법은 강제추행을 정조에 관한 죄로 묶었습니다. 보호할 법익으로 부녀자의 정조를 전제로 한 만큼 처벌 사각지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첫 전환점을 맞은 건 그로부터 30년 뒤 나온 1980년대 대법원 판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뒤 이뤄진 추행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괄하면서 기습 추행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추행 전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을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로 구체화한 것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피해자는 조사실에서 또 법정에서 얼마나 저항했느냐는 질문을 수시로 받았고 필사적 저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1995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명시된 뒤에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서 피해자의 항거 불능 기준을 없앤 이유입니다. 신체 폭행은 물론 공포심을 부를 만큼의 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재판 실무를 고려해 기준을 재정의했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삼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설악산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설악산 단풍이 지난해보다는 하루, 평년보다는 이틀 늦은 어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단풍은 일 최저 기온이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물들기 시작하고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단풍 절정은 산 전체의 8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약 20일 뒤인 20일쯤에 나타날 전망입니다. 폭염이 이어졌던 올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2명으로 9명이었던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48명이 나왔던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제까지 누적된 올해 온열 질환자는 2,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많았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 치매 환자도 가파르게 늘어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하얀 조개 껍데기로 만들어낸 목련꽃과 어린 시절 놀던 바닷가.
5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만들어지니까 기분이 좋고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저는 기쁘죠. 좋아서 만들어요, 맨날. 이런 작품 활동은 치매를 치료하는 활동이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를 예방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그림에 일단 몰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잡념, 그런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우울감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빠른 고령화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치매를 앓는 노인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40년에는 200만 명을, 2050년에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치매 환자 관리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53만여 명, 실제 환자 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센터별로 연계된 협약병원도 5배 넘게 차이 나는 등 지역별 편차도 심합니다. 이러면 치매 조기 발견이 어려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데다 진단 후 관리 역시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독거노인 치매 환자는 더욱 사각지대에 내몰리기 쉽습니다. 본인 인지 떨어지는 걸 인지 자체를 못하고 지내신다거나 하시다가 방치되신 상태로 지내시다가 더 증상이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보건소 담당자라든지 사례관리자 같은 그런 분들이 조금 모니터를,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를 좀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금도 치매 환자의 30에서 40%는 홀로 사는데 독거노인이 늘고 있어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과 지역사회뿐 아니라 치매 당사자의 사회 참여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한라에서 설화까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땅심을 살리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와 강원도 농민의 사례를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감류의 고장 제주도의 한라봉 농장입니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짙푸른 색의 나뭇잎과 튼실한 열매가 다른 곳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딱 문 열었을 때, 오, 뭐야, 못 뿌렸는데 너만 알고 이렇게 알고 있냐고, 뭘 좀 비결을 좀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농법에서 벗어나 땅심을 살리고 양해충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쓴 덕분입니다. 고랭지 채소로 이름난 강원도 강릉입니다. 무려 해발 1100m의 산밭에서 배추가 잘도 자랐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뿌리 썩은 병 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무사마귀 와갖고 이 밭에서 한 포기도 못 건졌어요. 근데 올해는 무사마귀는 한 포기도 안 보이고. 김 씨가 올해 심은 배추는 2만여 평, 부근에 있는 2만 5천여 평의 다른 산밭도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약재로 할 때는 이제 금방 이제 진행이 되는데 번져나가고, 그런데 이게 미생물을 저희가 쳐보니까 이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어져요. 억제. 올해 처음으로 과감하게 관행농법을 내던진 30여 고랭지 배추 재배 농가가 미생물 농법에 성공한 겁니다. 특히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 재배 농민들은 10톤짜리 통을 직접 제작해 미생물을 배양해 썼습니다. 미생물이 배양되는 동안 많은 대사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대사물질은 병해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작물의 성장까지를 촉진합니다. 농가가 직접 배양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농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키틴과 젤라틴분해 미생물 농법을 도입한 사례는 3만여 농가. 농업에서도 탄소 중립 실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후손에게 땅심 좋은 터전을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농민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선진 농업 기술을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박람회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 선진 농업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800만 관람객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순천만 국가정원 바로 옆에 대형 전시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국제농업 박람회장입니다.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는 40개 나라에서 기업과 기관 500여 곳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올해 국제농업 박람회엔 치유농업 주재관과 체험관, 홍보관 등 12개 전시 판매장이 설치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소개하고 첨단 농기계 체험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형 전시관들은 이미 설치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들의 안전, 편의에 중점을 두서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컨텐츠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미국 등 13개 농업 선진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홍보관은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4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 국제농업 박람회 키워드는 치유로서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란 주제로 500여 기관이 참여하며 특히 3천만 불 이상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제 행사로 6회째를 맞은 전남의 농업박람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척수가 손상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쥐를 다시 걷게 하는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망가진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올바른 부위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비 환자의 근본적 치료법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척수에 손상을 입은 쥐가 뒷다리를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쥐는 유전자 치료를 받은 뒤 어떠한 도움 없이도 뒷다리를 움직여 걷게 됐습니다. 척수 속 망가진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운동 능력까지 회복하도록 하는 유전자 치료법 덕분입니다. And when this occurs, it's possible to improve recovery after complete paralysis. 지난 2018년 연구팀은 손상된 척수에서 신경세포, 뉴런을 재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뉴런 재생만으로는 동물이 다시 움직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동 능력 회복은 난제로 남았습니다. 연구팀은 5년간의 연구 끝에 재생된 뉴런의 돌기가 특정 방향으로 자라 척수에 연결돼야만 운동 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경미한 척수 손상을 입은 쥐가 자연 상태에서 운동 능력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 관찰하면서 척수 속 모든 뉴런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So if we need to regrow a specific kind of neuron to a specific place, how do we know which neuron to grow and where to grow it to? So to answer that question, we turn to nature. 따라서 연구팀은 뉴런의 돌기가 올바른 위치에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성장인자를 찾는 데 주력했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Many obstacles to translate this regenerative approach into a gene therapy that can be applied in humans. But we have already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y with the ultimate goal to combine gene therapies with spinal cord stimul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recovery. 앞서 전기 자극 등을 통해 마비를 치료하는 기술은 여러 건 발표됐지만 신경세포를 재생해 운동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43만 원으로 가난한 나라로 꼽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족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가운데 백두열통만 값비싼 명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했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퀼팅백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패턴 무늬와 장식으로 볼 때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품은 현재 공식 온라인몰에서 96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의 딸 주애도 같은 회사 제품으로 보이는 코트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참관 때인데 명품이 맞는다면 가격은 250만 원 상당입니다. 김 위원장이 방러 기간 방명록에 서명할 때 사용한 만년필은 독일 명품 몽블랑으로 추정됩니다. 뚜껑에 하얀 엠블럼이 상징인데 가격은 100만 원 안팎에서 수백만 원까지로 다양합니다. 특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은 스위스 시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열병식 등에서 1,000만 원대의 스위스 IWC 제품을 찬 모습이 자주 공개됐고 롤렉스나 2억 원이 넘는 파텍 필립 시계도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 리설주의 명품 사랑도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명품 레드 발렌티노 코트와 크리스찬 디올 가방, 티파니 액세서리를 한 모습이 자주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품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반입이 금지된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금수라는 게 가장 제재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사치품의 정의가 각각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리스트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가 과연 사치품인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가져갔던 전용 방탄 차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역시 제재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수입 차량입니다. 주민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백두혈통만 명품으로 사치를 즐긴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240여 명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제1회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맞이해서 서울운동장에서는 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3군 합동으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0시 우리는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최신 장비를 갖추면서 월남 파병의 실전 체험 등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면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3도로 어제보다 낮아서 서늘한데요.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한때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연휴 날씨도 궁금하시죠? 연휴 내내 맑아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 없겠고요. 큰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가 16.2도, 대구가 16.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23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